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상계권, 파산 절차에서의 상계권의 의의 및 기능, 담보적 기능, 그 다음에 확장된다는 거, 민법이 원칙상 민법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고 같은 동종 채권이어야 되는데 파산에서는 수동 채권이든 자동 채권이든 기한부,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 채권이라도 상계적상이 생기면 상계적상으로 보죠. 그래서 확장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파산 채권 제한 상계의 금지,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금지하는지. 파산 절차의 기본 이념이 하나는 채권자 평등이지만 파산 채권자에게 상계권을 인정하여 반대 채권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으로부터 우선적 만족을 허용하는 것은 채권자 평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계권이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위기 상태에 있는 것을 아는 채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파산 채권의 상계 증응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채무자가 체결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계를 함으로써 자신이 채무를 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파산 배당에 의하지 않고 파산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파산 채권자 간 상호간의 공평과 평등을 해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파산을 하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갑이 을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 을은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금전 채권과 을이 갑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최종적으로 갑에게는 상품이 남습니다. 즉 갑의 을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현금 대신에 상품으로 변제를 한 것이 됩니다. 이런 상계를 인정하면 다른 채권자의 관계에서 불공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계 금지 요건은 법문상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422조 제1호에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때,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때,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동 채권을 하는 상계가 금지되겠죠. 그 이유는 첫째, 파산 선고로 인하여 파산 채권에 대한 개별 변제가 허용되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계에 의해 파산 채권의 개별 회수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파산 채권의 개별 변제 금지가 잠탈되어 버리고, 둘째, 파산 채권은 파산 선고에 의해 그 경제적 가치가 액면액을 하회하는 것이 확실시되는데 상계에 의해 대등액의 한도로 액면 금액대로 회수를 인정하는 것은 파산 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해 다른 파산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치게 되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산 채권자 측에서 보더라도 파산 선고 시 상계를 가지고 기대해 있던 것이 아니므로 상계권이 부정되어도 불공평하지 않죠. 그렇지만 당해 채무 부담의 원인이 파산 선고 전에 있었던 때에는 현실의 채무 발생의 시기가 파산 선고에 있더라도 상계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파산 채권자가 파산 절차 개시 후에 부담하는 채무란, 예를 들면 파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파산관제인부터 매수함으로 생긴 매매대금지 해무 등 파산 채권자가 파산관제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관제인이 파산 채권자에 대해서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파산 채권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 파산 채권자가 은행의 경우 파산 선고 후에 제3자가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를 한 경우 예금 반환 채무 등이 있습니다. 이 계좌 이체로 생긴 예금 채권은 파산 선고 시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가치 변형물이고, 이를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면 파산 채권에 기한 개별 변제를 인정하는 것이 돼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쌍방 미행 쌍무계약에 있어서 파산관제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원상회복 의무 또는 파산관제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 상대방의 계약성의 채무도 번호가 유추될 적용될 여지가 있다. 파산관제인 행위는 파산들의 증가, 유지, 환가 등에 의한 것이므로 그 결과 파산재단이 취득하는 채권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잃기 때문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라 함은 그 채무 자체가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채권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인수는 포괄 승계로 인한 것이라도 관계없고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 선고 후에 파산관제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7년 판결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은 후 임차인들과 파산관제인 사이에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임차인들이 파산재단에 부담하게 된 매매대금 지급 채무에서 파산 선고 전 임대차 계획에 생긴 임차부정부 반환 채권을 공제할 수 없고 임차인들과 파산관제인 사이에 이 매매대금 지급 채무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채무재생법 422조 제1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수동채권에 정지조건이 붙어있고 그 정지조건이 파산 선고 후에 성취한 경우에 본호의 상계금지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가하여 일본의 학설을 소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선고 시에 기한부 채권이나 정지조건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파산 채권자의 상계의 기대는 조건이 없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그것에 비해 낮기 때문에 파산법 67조 제2항에 따라 채무를 현실화하는 상계는 인정되지만 기한도래 또는 조건 성취로 상계권 행사가 완전히 파산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된 단계에서의 상계는 부당하고 파산법 71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돼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와 파산법상 상계의 시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이상 파산 채권자는 파산법 67조 제2항에 따라 정지조건이 불성취된 기회를 포기하고 즉시 상계할 수도 있고 우선은 파산채권 신고를 하고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를 기다려 상계할 수도 있다는 견해. 3. 이설처럼 파산채권 신고를 하고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를 기다려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 67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춰 상계의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예컨대 조건 성취 개연성이 높은 경우 수동채권액이 파산 선고 시 확정된 경우에는 파산법 제71조 제1항 제1호와 저촉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평성 17년이죠. 89년이 1년이니까 89에다가 17을 넣으면 한 2005, 6년 되겠네요. 2005, 6년. 제99조 후단은 파산채권자의 채무가 파산선고 시 기한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상계를 하는 것은 방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파산채권자가 상기 채무에 대응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를 보호하려는 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계권의 행사에 아무런 제한도 가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채권에 의한 상계권의 행사 시기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그 채무가 파산 선고 시에 기한부인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익을 포기한 때뿐만 아니라 파산 선고에 그 기한이 도래한 때도 99조 후단의 규정에 의해서 그 채무에 대응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또한 그 채무가 파산 선고 시에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정지조건 불성취 이익을 포기한 때뿐만 아니라 파산 선고에 정지조건이 성취한 때도 마찬가지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설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계를. 그 다음에 금지되는 거.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때. 이거는 이제 채무재생법 422조 2호 본문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때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 전이라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었음을 알면서 채권채무의 대립관계를 발생시킨 경우에 파산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상계권 행사를 제한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채무부담 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신청을 알면서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거죠.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돈 안 줘버리, 이 줄 돈 안 줘버리고 자기가 받을 돈 못 받으니까 이건 이제 서로 까는 거죠. 이런 경우. 지급정지가 있으면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이 널리 외부에 인식되고 채권의 실질적 가치는 하락하고 채권이 완벽한 만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하는 등 법률행위에 의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무와 채권이 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채권에 대해서 완전한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겠죠. 그 지급정지 사실 및 그에 대한 악의 증명 책임은 상계의 무효를 주장하는 파산관제인이 부담한다.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죠. 파산관제인이 뭐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파산 신청 후에 파산 채권자가 파산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때 상계를 금지하는 취지도 이 지급정지의 경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보통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이지만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외의 법인은 채무초과죠. 지급불능 외에 채무초과도 파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의 파산 채권자의 채무부담 행위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이 아니라도 상계가 금지됩니다. 이 채무초과도 파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편 다른 절차로부터 파산 절차로 이행되는 것, 즉 이른바 결련 파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채무자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파산 절차에서 상계의 금지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으로 의제가 됩니다. 대원 판례할 때. 그렇지만 이처럼 직권 파산 선고에 따라 파산 절차로 이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자신이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 채권자의 상계 금지 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422조 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예외 사유가 되는 사실 입증 책임은 상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즉 예외 사유는 422조 예외 채무의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법정의 원인이란 뭐 상속 같은 일반 승계나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죠. 채무가 발생한 것이며 파산 채권자가 위기 상태를 알고 채권 채무 상태를 창출하였다, 이용하는 게 아니죠. 상계권이 남용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상계를 허용한 것입니다. 합병이나 회사 분할은 상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의 원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파산 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 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그렇죠. 유기 상태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상계의 담보적 기능의 기대를 보호하기인 것이죠. 즉 파산 채권자가 상계 금지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정당한 상계에 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에 생긴 원인이 무엇인가는 상계의 담보적 기능의 기대와의 관계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데 그 계좌에 제3자가 이체를 한 경우 채권자의 은행과 채무자의 예금 계약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은행의 상계의 담보적 기능의 기대는 그 구체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은행의 채권과 계좌 이체에 관련된 예금 반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데 그 계좌에 제3자가 거래처가 이체를 한 경우 채권자의 은행과 채무자의 예금 계약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은행의 상계의 담보적 기능의 기대는 그 구체성을 결하기 때문에 은행의 채권과 계좌 이체에 관련된 예금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그러나 은행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등에 대하여 알기 전에 은행과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의 약정으로서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 담보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지불을 당해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만 하기로 합의했다면 은행은 지급불능 등을 알기 전에 구체적인 상계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약정을 이체지정 약정이라고 합니다. 이체지정 약정을 전제로 하면 지급불능 등의 시기에 제3자가 예금 계좌에 이체를 하여 은행이 예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이체 지정 약정이 채무 부담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본원에서 말하는 상계 금지 예외에 해당하여 상계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파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진 채무 부담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죠. 통상 채권자에게 채권의 실질적 가치 하락을 보전하는 수단으로서 채무 부당의 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고 거래 안전을 보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상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즉 채무 부담 행위와 파산 절차의 관계, 채권자의 위기 상태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목이 1년의 기준시를 파산 선고시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지 시까지 사이에 파산 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의 장단에 따라 상계 금지 기간이 바뀌는 것은 좀 부당하죠. 그쵸? 언제 선고되느냐에 따라서 1년 넘어버리면 빨리 선고되면 상계가 금지되고 늦게 선고되면 상계가 허용되는 그런 어떤 부당한 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파산 신청시로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에 의한 상계의 금지와 예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무자에 의한 상계의 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